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간 여성 정신 건강을 연구해온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홍민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고, 예전에는 재밌게 보던 드라마도 시시해 보이고, 손자 손녀가 와도 예전처럼 기쁘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이 세상에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드시나요? 만약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오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넘기는 갱년기 우울감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실제 사례로 보는 갱년기 우울감의 현실. 저에게 한 달 전에 찾아오신 광진구에 사는 72세 박순자 씨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박순자 씨는 처음 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미쳐가는 건 아니죠? 요즘 밥을 해도 맛이 없고 청소를 해도 왜 하는지 모르겠고,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둡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네요. 밤에는 잠도 안 오고 자꾸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순자 씨는 3개월 전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단순 피로라고 생각했는데 무기력감과 수면장애가 계속 이어지면서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진료를 해보니 박순자 씨는 전형적인 갱년기 우울감을 겪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박순자 씨처럼 갱년기 우울감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 여성의 약 40%가 갱년기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는 분은 10%도 안 돼요. 이런 걸로 병원에 가면 오버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거죠. 갱년기 우울감의 과학적 메커니즘. 그럼 갱년기에 왜 우울감이 오는 걸까요? 이건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호르몬이 급격히 변하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지면 뇌의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고 도파민은 의욕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이 두 물질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기분이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인생 주기에서의 역할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되고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돌봐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내 존재 이유가 뭐지? 하는 실존적 고민까지 생기는 거죠. 부산에 사는 67세 김영숙 씨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30년간 애들 뒷바라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애들은 다 컸고, 그럼 이제 저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마치 무대에서 주연 배우였다가 갑자기 조연으로 밀려난 기분이에요. 정말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이죠. 이런 감정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첫 번째 해결책, 규칙적인 운동의 기적.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5가지 방법은 의학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에서 모두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산에 사는 68세 이영희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영희 씨는 처음에 제가 운동을 권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젊을 때부터 운동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와서 헬스장에 가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창피하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였어요. 집 근처 공원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좋아하는 트로트를 들으라고 했죠. 이영희 씨는 처음 일주일은 정말 귀찮아하셨어요. 뭘 이런 걸 해야 하나 하시면서. 그런데 2주 후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밤에 잠이 더 빨리 오고 깊게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4주 후에는 선생님, 신기해요. 걷고 나면 기분이 조금 더 나아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산책 갔다 와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전처럼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네 하는 생각은 줄어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운동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세로토닌은 우울감을 완화시켜줘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뇌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도 늘려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운동은 먹는 항우울제보다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없는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 주는 하루 15분, 둘째 주는 20분, 셋째 주부터 30분으로 늘려가세요. 그리고 걷기가 지루하시면 좋아하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결책, 뇌를 살리는 음식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특히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해요. 대구에 사는 75세 김미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미정 씨는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먹는 것도 재미없어요.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냥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몸도 더 피곤하고 기분도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우울하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를 대충 하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져서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김미정 씨께 뇌 건강 식단을 제안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세 가지만 챙겨 드시라고 했죠. 첫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이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매일 조금씩 드시라고 했어요. 둘째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계란, 버섯, 그리고 가능하면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시라고 했고요. 셋째는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들이에요. 바나나, 우유, 치즈, 닭고기 같은 것들이죠. 김미정 씨는 처음엔 이런 걸 다 챙겨 먹기 귀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아침에 우유 한 잔에 바나나 반 개, 호두 3-4개만 드세요. 점심에는 평소 드시던 식사에 계란 하나만 추가하시고 저녁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생선을 드세요. 2주 후에 김미정 씨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신기해요. 밥맛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느끼던 극심한 피로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였어요.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한결 안정된 것 같아요. 예전처럼 하루 종일 축 처져 있지 않고 뭔가 해볼 만한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될까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비타민 D는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하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에요. 마치 자동차에 좋은 기름을 넣으면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듯이 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면 뇌가 더 건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세 번째 해결책, 사람과의 연결. 세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70세 한정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정순 씨는 남편이 2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자녀들은 모두 바쁘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져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았다고 하세요.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요. 나는 이제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런 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람과의 연결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 없이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한정순 씨께 제안한 건 동네 합창단이었어요. 처음엔 저는 노래도 못 부르는데요 라고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노래를 잘 부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웃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한정순 씨는 처음 한 달은 정말 어색해 하셨어요. 나이도 많고 노래도 못 부르는데 민폐가 되는 건 아닌가 하시면서요. 그런데 2달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선생님, 화요일마다 합창단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기분이 달라져요. 뭔가 기대가 되고 어떤 노래를 배울지 궁금해져요. 3달 후에는 합창단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래할 때 제 목소리도 그 아름다운 하모니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합창단 활동을 넘어서 단원들과 함께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누군가 아프면 문안도 가신다고 해요. 사회적 교류가 왜 중요할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과의 긍정적인 교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활동하면서 뇌가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어 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작은 모임이라도 좋으니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 해결책, 작은 성취의 힘. 네 번째는 작은 목표 설정과 성취 경험입니다. 인천에 사는 74세 최은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은숙 씨는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밥 먹고.
이렇게 하루가 끝나면 오늘 뭘 했지 싶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목표라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목표가 있으면 하루의 방향성이 생기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우울감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거든요. 최윤숙 씨께 제안한 건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였어요. 그런데 처음엔 저는 책 읽는 습관이 없어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하루에 10페이지만 읽어보세요. 10페이지면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재밌는 소설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어려운 책 말고요.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한 게 박완서 작가의 단편소설집이었어요. 일상적이고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2주 후에 최윤숙 씨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신기해요.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과 제가 비슷한 경험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에 10페이지 읽는 게 별로 어렵지 않네요 였어요. 한 달 후에는 첫 번째 책을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때 최윤숙 씨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정말 뿌듯해하시면서 선생님, 제가 한 달 만에 책을 한 권 다 읽었어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그 후로는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요. 두 번째 달에는 책을 2권 읽으셨고 지금은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계세요.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오늘은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하면서요. 그리고 한 달에 한 권씩 읽은 책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내가 뭔가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회복시키는 데 정말 중요해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나는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인데 우울할 때는 이 믿음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목표는 정말 작아도 괜찮아요. 하루에 물 8잔 마시기, 일주일에 3번 산책하기, 한 달에 새로운 요리 하나 도전하기. 이런 것들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5번째, 해결책 전문가의 도움. 5번째는 전문가 상담과 치료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69세 박영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미 씨는 6개월 동안 심한 우울감을 혼자 버티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면 정신병자 취급받는 거 아닌가? 약을 먹으면 중독되는 거 아닌가? 가족들이 알면 창피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계셨죠. 그런데 상황이 점점 심해졌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식욕도 완전히 떨어지고 심지어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딸이 강제로 모시고 오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경계심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미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힘들 뿐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박영미 씨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뇌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마치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이 부족한 것처럼 우울증 환자는 세로토닌이 부족한 거예요. 이건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박영미 씨께는 상담 치료와 함께 항우울제 처방을 했어요. 처음 2주간은 약물 부작용으로 좀 힘들어 하셨지만 3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그 무거운 기분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 잠도 좀 오기 시작했어요. 6주 후에는 예전처럼 손자가 오면 반가워요. 그리고 뭔가 해보고 싶은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고 3개월 후에는 선생님, 제가 왜 그렇게 병원 오기를 거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작 왔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박영미 씨는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요가 교실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계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왜 필요할까요? 갱년기 우울감이 심한 경우에는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운동이나 식이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항우울제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현대의 항우울제는 중독성이 거의 없고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상담 치료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인 치료법이에요.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는 우울한 생각 패턴을 바꾸는 구체적인 기법들을 가르쳐주죠. 마무리,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루 30분 규칙적인 운동. 둘째, 뇌 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 셋째,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넷째, 작은 목표 설정과 성취 경험. 다섯째,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받기.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제가 권하는 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이 부담스러우시면 음식도 복잡하시면 작은 목표 세우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빼먹어도 괜찮고 때로는 의욕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박순자 씨도 이영희 씨도 한정순 씨도 최은숙 씨도 방영미 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전에 없던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갱년기 우울감은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몸과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마치 겨울이 오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갱년기가 오면 호르몬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그냥 참고만 있으면 안 돼요. 감기도 자연스럽게 걸리는 병이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갱년기 우울감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1주차 운동 시작하기. 월, 수, 금 오전 10시에 30분 산책. 좋아하는 음악이나 라디오 들으면서. 걷는 코스는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주변. 2주차 식단 개선하기. 아침 우유 바나나 견과류 34개. 점심 평소 식사 계란 하나. 저녁 일주일에 3번은 생선 요리. 3주차 사회적 활동 찾아보기.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알아보기. 종교활동, 취미 모임, 봉사활동 중 관심 있는 것 선택. 용기 내서 한 군데는 꼭 참여해보기. 4주차 목표 설정하기. 한 달에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 하나 정하기.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일과 만들기.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줄 선물 미리 정해놓기. 만약 이 모든 것을 해봐도 2개월 이상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기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큰 임무를 마치고 이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제 내 인생은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신 후에는 선생님,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기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갱년기 이후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더 이상 남편 눈치, 자녀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볼 수 있는 시기죠. 어떤 분은 6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지금 개인전을 여시고 어떤 분은 65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셨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 정신의 건강입니다. 당부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셔서 이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특히 남편분들이나 자녀분들이 갱년기 우울감에 대해 이해하시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마음먹기 나름이야 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활력을 찾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으시고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운동을 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하죠? 무릎이 아프시다면 물에서 하는 운동을 추천드려요. 수중 걷기나 아쿠아로빅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상체 운동이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해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죠? 가족의 이해 부족으로 더 힘드신 분들 정말 많아요. 이럴 때는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하세요. 갱년기 우울감에 대한 의학 자료를 보여주시거나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병원에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때로는 의사가 직접 설명해드리면 가족들의 인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갱년기 우울감으로 인한 약물 치료는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안정되고 다른 관리 방법들이 자리 잡으면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어요.
다만 이건 개인차가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